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조경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죠. 네, 매건 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받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했고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품 시계를 건넨 서성빈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 가방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네, 김건희 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대가성 여부였는데 이걸 부인해온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명품 목걸이와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은 물론 서성빈 씨에게 받은 명품 시계도 로봇계 사업을 위한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디올 가방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에게 챙긴 이우환 화백 그림 역시 진품이라며 공천 청탁 대가로 결론 내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고요? 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김건희 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서 각종 청탁이 집중될 수 있어 더 엄격하게 절제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일반 국민은 평생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한 것은 물론 수사가 본격화하자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검과 김건희 씨 측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아직 특검 측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 뒤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항소에서 무고한 부분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이라면서 김건희 씨 접견을 통해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씨가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 측이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건 매직 사건은 2심에서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일어난 베네수엘라의 피해 현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한마디로 이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한 모습입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이번 강진 피해가 가장 컸던 곳입니다. 날이 밝아 하늘에서 바라본 현장입니다. 고층 아파트들은 벽면이 뜯겨나가 벌집처럼 변했습니다. 두 개동은 아예 아이스크림 녹듯 뭉개졌습니다. 뼈대만 남기고 흘러내린 건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호텔은 입구 쪽만 남긴 채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장처럼 변했습니다. 저층 주택이 밀접한 지역은 군데군데 무너졌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성한 모습입니다. 도로는 곳곳이 갈라졌고 차들은 그 순간의 시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임시 대통령은 피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구조를 다짐했습니다. Estamos acompañando a la familia. Extendemos nuestra solidaridad y esperamos recuperar la mayor cantidad de personas con vida. 베네수엘라 정부는 병원과 쇼핑센터, 주택 등이 완파 또는 크게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과 지하철, 철도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인프라가 대거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23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를로스 알바라도 베네수엘라 보건부 장관은 국영방송을 통해 사망자 수가 기존 188명에서 2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수도 기존 1,520명 규모에서 4,3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종자의 경우 현지에서 실종자 추적을 위해 개설된 웹사이트에는 4만 6천 명 이상이 행방불명자로 등재됐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우리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인회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5일 현재에는 교민 125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3가구 정도가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라카스 남쪽은 지반이 튼튼한 데다 견고하게 지어진 곳이 많아 한인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발생한 강진은 깊지 않은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충격파가 단층선을 따라 수도 카라카스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하면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수도 카라카스에선 재난 대비 훈련이 한창입니다. 목적은 지진 대비. 훈련 얼마 전 지진이 카라카스 주변을 강타해 100여 명이 다쳤는데 다시는 그런 일 반복하지 말자며 하는 훈련입니다. 당시 지진은 규모 6 정도로 이번 지진보단 작았습니다. 하지만 6.2, 6.3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를 키운 건 이번과 같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곳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을 이중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런 이중 지진은 적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정도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진은 이중 지진이 아니라 하나의 지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얕았던 것도 피해가 커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이중 지진의 진원 깊이를 각각 20km, 10km로 특정했습니다. 비교적 깊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닿는 동안 위력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지진의 충격이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을 향하면서 사상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흔들림을 유발하는 단층선을 따라 지진의 위력이 전달되면서 그 충격을 사람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는데 이런 현상은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그리고 앞선 2010년 IT 대지진 때와 매우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진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입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발생 지역 일대에서 적어도 일주일은 규모 3 내지 5 수준의 수많은 여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피해가 잇따르자 국제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앞다퉈 인력과 장비 등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강진 참사의 세계 1, 2위 강대국은 즉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1억 5천만 달러, 약 2,317억 원 규모의 원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현지에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엔지니어, 수색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색 구조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We're going to, by the way, help them where they're big. They had a tremendous earthquake last night that you read about, massive in Caracas. Bu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중국은 지진 발생 당일 즉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가능한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변국도 앞다퉈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Que ela precisava que a gente fizesse, e nós estamos reunidos vários ministros para a gente mandar tudo o que for necessário mandar para a Venezuela. Água, bombeiro, defesa civil, comida, remédio. 유엔은 국제사회 전역의 도시수색 구조팀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양대 국제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피해 분석을 위해 위성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현지 구호 활동을 하는 인력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 참사 앞에 국제사회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극심한 변동성 속에 코스피가 6% 넘게 급락해 8,400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달러 강세로 1,55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매도 물량에 1,53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자, 김세호 기자,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5.81% 급락한 8,41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 내린 8,813으로 출발한 이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오후 한때 9%까지 폭락해 8,126까지 떨어지며 8,000선이 위태로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같은 급락세에 오전 11시 12분에 매도 사이드카, 낮 12시 10분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차례로 발동됐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 미국 대형 기술주 약세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로 9천에 근접했던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4조 6,265억 원, 기관이 3조 7,843억 원의 순매도를 이어간 반면 개인은 무려 8조 1,898억 원의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5.3% 내린 33만 9,500원, SK하이닉스는 8.36% 하락한 267만 3천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3.1% 내린 851.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50원을 위협하다가 막판에 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532원으로 하락해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47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강세로 외국인 지분율 또한 35%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 47조 190억 원어치를 팔아 5개월 연속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서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인데 투자 방식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될 투자 규모에 대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쭉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고 논쟁은 더 격화될 걸로 보는데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특히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그야말로 국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수도권만으로는 AI 시대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호남 충청권 클러스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고 국민 세금은 정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생색내기 수단처럼 쓰겠다는 것입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의 미르 K스포츠재단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메가 프로젝트 공개를 통해 투자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도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 입장과 배치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및 징역 4월이 선고된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물 매설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50대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지하 3m 깊이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장에는 흙막이 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편에 구덩이가 파여 있고 주변에는 흙더미가 높게 쌓여 있습니다. 인천 왕길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물 매설 공사 현장입니다. 구덩이 안에는 하얀색 콘크리트 구조물이 놓여 있는데 지하에서 전선과 통신선을 연결하는 전기 맨홀입니다. 새벽 3시 40분쯤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무너진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남성은 신체 대부분이 매몰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이 구덩이 아래에서 전기 맨홀을 설치하던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지하 3m 정도 깊이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흙막이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1.5m 넘게 땅을 파낼 때는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남성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데 이어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서울 수서역 인근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가 매몰돼 숨진 데 이어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파란 대문 장미로 SNS에 알려진 장미 사진 명소에서 행인이 장미꽃을 무단으로 잘라가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 팔달경찰서는 주택가 담벼락에서 장미꽃과 가지를 잘라간 혐의를 받는 60대 남녀 2명을 특정하고 다음 주 중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새벽 0시쯤 수원 행궁동에 있는 해당 명소에서 장미꽃 여러 송이와 가지 10여 개를 잘라간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지난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주민감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성동구 주민 300명은 정 전 구청장이 공무원과 출장을 다녀오게 된 배경과 해당 공무원의 성별을 공문서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게 된 경위 등을 감사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앞서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측은 출장 심사 의결서에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고 정 전 구청장 측은 포럼 참석을 위한 공무 출장이었으며 성별 오기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24일에 내려집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인지 그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재산 분할 소송 변론을 마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시점 논의된 건가요? 재산 분할 대상으로 SK 주식 인정된 건가요? 재산 분할 대상의 SK 주식도 공동재산으로 논의하셨을까요? 2차 변론까지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그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 등입니다. SK 주가는 기준 시점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이었지만 최근 80만 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기여도까지 인정해 재산 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린 2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오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설사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 해도
재산 형성 과정에 노 전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급 방식 역시 변수로 꼽히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SK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 대면해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은 무산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삼성 SDS가 현금 성과급을 폐지하고 100% 주식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올해 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촉발된 보상체계 재편 논란이 계열사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삼성 SDS는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현행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자사주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 이상기후 영향으로 여름 물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1조 원 규모를 투입해 물가를 2%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거의 모든 농축수산물 품목에 3,500억 원 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주로 명절에 내던 전통시장 농알 상품권을 매달 발행합니다. 정부는 현재 쌀과 달걀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0,000원을 지원하는 것을 3,500억 원을 투입해 7월에서 8월 중 할인 가능한 전 품목에 1인 최대 3만 원을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연이틀 소환합니다. 합수본은 오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24일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합수본은 어제부터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당일 용지 부족 사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범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오늘 잠실 개표소 봉쇄 현장에 방문했지만 신변 안전 우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사무처장이 오늘 오전 9시쯤 개표소에 도착한 뒤 시위대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경찰 측의 만류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추가 방문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무능과 부실이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 여야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으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다른 해법 어떤 속내인지 박훈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출범했지만 주요 증인들은 첫날 회의에 대부분 불출석했습니다.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국정조사는 앞으로 2차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선관위 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우선 선관위 독립을 보장한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고 국민 참정권 보호라는 위상에 걸맞게 명칭을 바꾸는 등 선관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선관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습니다. 개헌 전이라도 법을 개정해 선관위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왔던 방식을 바꿔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은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3일 국조특위 1차 기관 보고에서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7월 1일 2차 보고 전까지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위철환 상임위원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면서도 투표용지 50% 축소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근거도 무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여당과 선관위가 벌써 결론을 내린 듯 한 목소리로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 보고를 마쳤을 뿐인데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여야의 해법 속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다른 조의 예선 경기를 지켜보는 신세가 된 우리 대표팀이 더욱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네, 오늘 조별 예선을 치른 세 조의 3위 팀이 모두 우리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12개 조의 3위 팀 중 6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1승 1패를 기록 중이던 D조의 호주와 파라과이가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칩니다. 나란히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쌓은 두 팀은 D조 2, 3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2조 예선에서는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상대로 예상 밖의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32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F조에서도 일본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스웨덴이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올랐는데 조 3위 팀 중 득점이 가장 많아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숨죽이며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내심 바랐던 시나리오가 모두 반대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남은 거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잘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거고 또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감독의 책임인 거고. D조의 파라과이와 2조의 에콰도르, F조의 스웨덴 등 조 3위 팀들이 모두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조 3위 12개 팀 중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행 가능성을 여전히 54.45%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 3위 12개 팀 중 10위에 불과합니다. 아직 6개 조의 예선 경기가 남은 가운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돌아가는 32강행 티켓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대표팀은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과달라하로 돌아와서 회복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갔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과달라하라로 돌아온 축구대표팀은 변함없이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남아공전에서 체력을 소진한 선수들은 간단하게 운동장을 돈 뒤 실내로 이동해 근육을 풀었고 벤치를 지킨 선수들은 볼 돌리기와 짧은 패스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주장 손흥민은 훈련조에 남아 훈련에 임했습니다. 악몽 같았던 남아공전 패배. 그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예정됐던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2차전의 결과가 조금 많이 아쉬운 경기가 됐죠.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 쪽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3차전에서 급격하게 무너진 경기력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죠. 경기 내용적인 거에 어떤 당황스러움도 있었을 거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선수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좀 너무 잘 하려고 하고 축구대표팀은 어떻게든 토너먼트에 올라가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스웨덴과 일본, 호주와 파라과이가 비기고 에콰도르가 독일을 꺾는 등 다른 조 3위 팀들이 승점을 쌓으면서 갈수록 32강 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분위기를 애써 추스르면서 우리 축구대표팀은 32강 결정이 날 때까지 평소대로 훈련을 소화하며 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다른 조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대표팀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선수들은 경기 외적인 문제로 흔들리고 있고 또 불협화음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선수들의 발은 너무 느렸고 호흡은 안 맞았습니다. 패스는 부정확했고 서로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90분간의 굴욕.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은 선을 그었습니다. 어수선한 거는 조금 있었지만은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최악의 결과와 더불어 우리 대표팀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공전 직후 수비수 서령우의 소속사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팬들의 빈축을 샀고, 핵심 수비수 김민재는 교체 과정에서 불만 섞인 제스처가 논란이 되자 현지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교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멤버 교체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꿔준 거예요. 일부 선수들이 경기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 상황. 특정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대표팀 개입 의혹,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의 탁구 게이트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과거 축구 대표팀의 악몽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도 다시 들이우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정부가 보안 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개파사의 이합집산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떠나고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원구성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별도 법안 없이 국회에 공을 넘기자 이튿날 바로 화답한 겁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허송세월,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김 총리 저격용 메시지를 잇따라냈는데 친명계가 발끈 대신 맞섰습니다.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권 내 소구력이 큰 검찰개혁 이슈 주도권을 놓고 개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 전 대표는 보안 수사권 불가역적 폐지를 외치며 조국혁신당 등과 범민주 진보연합까지 제안하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유 이재명과 결이 다른 전통 지지층 표심에 대놓고 호소하는 건데 친문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40%대로 오차범위 밖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민주당 개딸구애용 제물로 전락했다면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징계를 통해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과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퇴원 이튿날 곧바로 공개 행보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당내 징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해당 행위 논란들에 대해서 당 윤리위를 통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겁니다. 밀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당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는 해당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다며 징계 대상에 현역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함에 있어서 현역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계의 문제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고. 당 대표는 또 자신을 향한 비판과 사퇴 요구는 맹목적인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쇄신이고 혁신인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 대표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비판 세력에 대한 징계 의사까지 밝힘에 따라서 당내 한동훈계와 소장파 측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당도 좀 정비가 지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하고 가열차게 싸우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또 해야겠다.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전환을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당내 분위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중 정치를 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아마 그런 민심이나 혹은 당내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은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실제로 해당 행위를 내세워 이주류 인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경우 당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1%를 기록하며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6%포인트 하락한 51%, 부정평가는 6%포인트 상승한 41%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과 고환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7%로 조사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8척이 추가로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8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5척으로 줄었고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승선한 경우를 포함해 모두 47명이 남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피격 신고가 들어와 선박과 선원 철수 계획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란과 함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던 오만은 통행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오만 해안 근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드론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공격을 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란 당국은 지정 구역을 벗어날 경우 안전 통항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선박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제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철수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오만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60일 이후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란의 주장과는 엇갈린 입장을 보인 겁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걸프 국가들 가운데 통행료 부과를 지지하는 곳은 없었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Zero support among the Gulf countries for any sort of toll or fees or anything that charges for the use of international waters.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에 레바논 철군을 내세운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병력 일부를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국무부 당국자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서 철수했다며 레바논 정규군이 진입해 테러 무기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אנחנו חולשים על דרום לבנון מפסגת הבופור ואנחנו נישאר ככל שידרש באזור הביטחון בדרום לבנון. אנחנו לא עומדים לסגת ממנו.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은 물론 시리아, 가자 지구에서 무기한 주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이스라엘이 철수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레바논 문제가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군이 이란과의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곧바로 연결되는 직통 채널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드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영국 뉴스 웹사이트 어너드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중부사령부 관계자들이 혁명 수비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양측의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우리가 협상에서 얻어내고자 했던 결과물 중 하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이란 측 채널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과의 충돌로 실종됐던 어선 선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울산공사 현장에선 작업 중이던 50대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기수 기자입니다. 해경 대원들이 망원경으로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봅니다.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쪽 42.6km 해상에서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과 저인망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침몰했고 60대 한국인 선장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도 실종되면서 해경이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수 유동 시스템이라든지 관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확인해서 그런 선원들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발견되기가 쉬운지 확률을 확인하고 저희가 수색 구역들을 작성을 해서 흘러내린 토사 주변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울산 울죽은 온산읍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50대 작업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에선 부직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검은 연기가 주변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대전 만년동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도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출근을 앞둔 이른 시간 발생한 불에 일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 베란다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떨어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관 3명이 A씨의 전자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자택을 방문했었고 A씨의 아버지에게 영장 집행 사실을 설명하던 중 자신의 방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 옥천에서 현직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옥천읍에 있는 저수지 인근 차량에서 대전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옥천 일대를 수색하던 중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최근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김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라는 장소와 시점을 상당 부분 특정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조만간 10달째 이어지는 수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 3천만 원을 전달했고 몇 달 뒤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금 전달 창구로 지목된 이지 동작구 의원과 김 의원의 배우자는 당시 사무실이 공사 중이었다며 이들의 주장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관계자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사무실 공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어 전 동작구 의원 중 1명도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전직 구의원들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장소와 시점을 상당 부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 중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양측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김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관여 여부에 따라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최근 차남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전직 보좌관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대준 전 쿠팡 한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10달째 이어지면서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우리 군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을 전력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030년대까지 한국형 자폭 무인기는 물론 소형 자폭 드론 등을 대거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소형 드론이 러시아 전략 폭격기 기지를 타격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미 이란 전쟁에서도 이란제 드론은 종횡무진 전장을 누볐고 특히 미사일과의 섞어쏘기 전술로 방공망 곳곳을 뚫었습니다. 두 전쟁을 거치면서 값싼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은 드론 경쟁에 뛰어든 상황. 북한도 샛별 시리즈로 불리는 공격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을 잇따라 공개했는데 우리 군도 드론 도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먼저 오는 2030년까지 이란의 샤이드 드론과 같은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모든 장병이 드론을 개인 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레이저 등을 활용한 드론 대응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론 대드론 전력의 신속한 확보와 드론 활용 능력 강화, 그리고 국내 드론 산업 발전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군을 무인 전투체계 강군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근거리 정찰 드론과 소형 자폭 드론 등도 2030년까지 2만 대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드론 작전 사령부를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하고 사령부에 있던 예하 부대를 각 군에 편성해 특성과 임무에 적합한 전술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했습니다. 다만 드론 무기 체계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막 시작한 우리 군의 획득 절차와 기술 수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스페인에서는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10,000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하거나 수업 시간을 단축했고 영국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도중에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온도계가 섭씨 45.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스페인 곳곳의 기온이 40도를 웃돌면서 나흘간 더위 관련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프랑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파리를 포함해 절반 이상 지역에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 명소가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3살배기 아기가 추가로 숨졌고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C'est dur, parce que là c'est le début, on n'est pas habitué tout ça. Et apparemment il fait plus chaud qu'ici qu'au Sahara, donc du coup c'est chaud. 프랑스 학교 13,000여 곳이 휴교하거나 수업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폭염 대책 마련 요구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파업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휴교하거나 단축 수업에 들어간 학교가 2,000곳을 넘어섰습니다. 일부에선 교실 온도가 40도까지 오르면서 교사 여러 명이 수업 중 기절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5일 최고 기온이 36.4도까지 오르며 이틀 연속 6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The weather here is insane, which is why I brought the brolly to keep, shelter from the sunlight. 이탈리아에선 폭염 최고 등급인 적색 경보가 발령된 도시가 17곳으로 늘었고 앞으로 사흘간 노동자 150만 명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유럽 폭염은 사하라 사막에서 유입된 열기가 서유럽 대기에 갇히면서 발생한 열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에어컨 보급률이 낮아서 폭염 대응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각국 정부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어제 일본 혼슈 북부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 오후 12시 46분쯤 지바현 북동부에서도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7도, 동경 140.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0km입니다.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에서는 가장 높은 강도 4의 지진이 관측됐고 바로 옆 도쿄에서도 수십 초간 건물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해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더워졌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 정도나 높았는데요. 주말 동안은 더위가 더 심해지면서 32도로 평년 기온을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19도, 전주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32도, 강릉 27도, 전주 31도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235명, 부상자는 1,5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대는 잔해 속 생존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과 국제기구도 구조와 복구 지원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강진 피해가 집중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에서 3살과 10살 남매 시신이 흰색 담요에 쌓인 채 수습됩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오열하다 끝내 실신했습니다. Hemos visto demasiado y luchando para sacar a los niños con la esperanza de conseguirlo vivo. Sacamos a uno, eran los tres, pero sacamos uno que salió vivo, gracias a Dios.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은 무너진 건물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을 계속했으며 일부 생존자들은 잔해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4살 어린이는 군인들에 의해 구조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급차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구조 작업 속에서도 사망자와 부상자는 늘었습니다. 전력과 통신, 교통 등 기반 시설의 피해로 구조 작업이 더딘 만큼 인명피해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사는 강한 여진이 피해 지역 주민과 대응 인력들의 추가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 파견 등 인적 지원에 나선 국제사회는 경제적 지원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시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300억 원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have a whole of government response. It'll be big, it'll be fast, and it'll be effective. 최근 과도정부 출범 뒤 20여 년 만에 협력 관계를 복원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베네수엘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진 복구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가족과 이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잔해 앞에서 절박한 구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사의 구조 작업은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생존자를 찾기 위한 골든타임은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거대한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대원들의 손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구조된 생존자는 곧바로 담요에 실려 현장을 빠져나가지만 아직도 수많은 실종자가 잔해 아래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식간에 붕괴된 교회 잔해 더미에서 간신히 탈출한 한 목사는 전 세계를 향해 눈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Todavía están ahí. Están ahí, por favor. Que vean este video. Etiquéteselo al Pastor Rojo. Etiquéteselo. 친척을 만나러 왔다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여성 역시 생사를 알 길이 없어 속이 타들어갑니다. Lo único que le puedo decir es que tengo el corazón en la mano y no sé qué hacer. Es lo único que le puedo decir. Pedirle mucho a Dios por todo. 현지 시간 24일 오후 강진이 발생한 이후 구조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워낙 방대해 중장비 투입도 쉽지 않은 데다 추가 붕괴 위험까지 겹치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조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해달라며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Ayudar al pueblo.
Eso es lo que se quiere. Busquen los tractores, sáquenlos donde sea, para la mecánica, a todos los constructores. Eso es lo que se quiere.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를 찾기 위해 구조 당국이 밤낮 없이 수색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족들은 자네 앞을 떠나지 못한 채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은 과거에도 대형 지진이 반복됐던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특히 진원이 얕아서 흔들림이 크게 전달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는데 앞으로 이어질 여진 위험까지 짚어봤습니다. 함형건 기자입니다. 강진이 휩쓸고 간 거리에는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집들은 종잇장처럼 부서져 내려 잔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왜 피해가 컸을까? 지진은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맞닿는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0년 이후 이 일대 규모 6 이상 강진은 대부분 판 경계를 따라 띠 형태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 경계가 흔들리면서 반복적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진원의 깊이입니다. 2000년 이후 카리브해 주변에서 일어난 규모 6 이상 강진의 절반은 지하 20km 이하의 얕은 진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얕은 지진일수록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흔들림이 커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stos son terremotos muy importantes porque son tan superficiales, los primeros 20 kilómetros de la superficie hasta 20 kilómetros de profundidad, en una falla vertical, es donde se está moviendo un bloque con respecto al otro, en la placa del Caribe. 실제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2010년 IT 강진과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도 모두 규모가 크고 육지에서 발생한 얕은 지진이라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39초 간격으로 규모 7 이상 강진이 연달아 닥친 점도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도 강한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진 예측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강력한 연쇄 지진의 영향으로 앞으로 일주일 안에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84%이며 규모 6 이상의 여진 확률은 20%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년 이내로 내다보면 규모 6 이상의 강한 여진 가능성이 51%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이나 이미 균열이 발생한 건물은 여진이 이어질 경우 추가 붕괴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강진으로 손상된 인프라에 여진 가능성이 커서 피해 지역의 비상 상황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종로 1인 미술관에서 7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40대 남성이 다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경찰이 흉기를 휘두른 70대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입니다.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끄고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서 도주했는데 추적한 지 10시간 만에 서울 관악구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40대 피해자는 팔을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되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10% 가까이 폭락했다가 이틀에 걸쳐 9,000피 턱 밑까지 오른 코스피가 오늘은 또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사이드카 발동 횟수를 보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한 해 내려진 건수보다 올해 들어서 6달간 내려진 횟수가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위축 악영향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반도체주 차익 실현 움직임과 미국 증시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5.8% 급락해 8,400대로 밀려났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차례로 발동되는 급변동 장세가 제한됐습니다. 외국인이 4조 6천억 원, 기관이 3조 7천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8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단기간 급등세와 반도체 쏠림, 비투,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지목됩니다. 올해 들어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9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1년치 기록 26번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뒤 발동 횟수는 11번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하반기 경제 5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꼽고 역자산 효과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주가 조정 발생 시 평가 손실 및 이자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가 하락 시의 소비 감소 효과가 주가 상승 시 소비 증가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532원을 기록했습니다. 10원 7전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좋고 실업은 낮아지고 그런 반면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외의 다른 분야로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연준이 9월 달쯤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 속에 한은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 위축이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47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강세로 외국인 지분율 또한 35%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 47조 190억 원어치를 팔아 5개월 연속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5달간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114조 2,240억 원으로 지난해 순매도액의 10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매물을 쏟아냈음에도 외국인 상장 주식 보유 잔액은 2,852조 3천억 원, 지분율 35.3%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서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인데 투자 방식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종국 기자입니다.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될 투자 규모에 대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쭉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고 논쟁은 더 격화될 걸로 보는데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특히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그야말로 국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수도권만으로는 AI 시대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호남 충청권 클러스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고 국민 세금은 정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생색내기 수단처럼 쓰겠다는 것입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의 미르 K스포츠재단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메가 프로젝트 공개를 통해 투자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물 매설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50대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지하 3m 깊이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장에는 흙막이 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송수연 기자입니다. 도로 한편에 구덩이가 파여 있고 주변에는 흙더미가 높게 쌓여 있습니다. 인천 왕길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물 매설 공사 현장입니다. 구덩이 안에는 하얀색 콘크리트 구조물이 놓여 있는데 지하에서 전선과 통신선을 연결하는 전기 맨홀입니다. 새벽 3시 40분쯤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무너진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남성은 신체 대부분이 매몰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이 구덩이 아래에서 전기 맨홀을 설치하던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지하 3m 정도 깊이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흙막이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1.5m 넘게 땅을 파낼 때는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남성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데 이어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서울 수서역 인근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가 매몰돼 숨진 데 이어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수원의 장미 사진 명소에서 누군가 장미를 무단으로 잘라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미 주인은 SNS에 장미 복원이 힘들 것 같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최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미꽃이 달려있던 줄기가 잘려나갔고 곳곳에 빨간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SNS에 영상을 올린 장미 소유주는 장미를 잘라서 망가뜨리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장미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며 하소연했습니다. SNS에서 파란 대문 장미로 알려진 사진 명소의 장미꽃과 줄기 10여 개를 누군가 무단으로 잘라간 겁니다. CCTV를 확인한 장미 소유주는 꽃을 잘라간 두 사람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60대 남녀를 특정해 다음 주 중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소유주는 SNS에 장미를 너무 많이 잘라가 예전 상태로 복원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새벽 시간 수도권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양평군을 달리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견인되던 도중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10분쯤에는 경기 화성시 만세구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기숙사에 살던 3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무인 소방 로봇 등을 활용해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변호인단이 모스탄 교수가 어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문답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의견서 제출을 통해 탄 교수의 법적 입장을 충분하고 상세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오영수 씨가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오 씨가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다른 조의 예선 경기를 지켜보는 신세가 된 우리 대표팀이 더욱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오늘 조별 예선을 치른 세 조의 3위 팀이 모두 우리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12개 조의 3위 팀 중 6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1승 1패를 기록 중이던 D조의 호주와 파라과이가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칩니다. 나란히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쌓은 두 팀은 D조 2, 3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2조 예선에서는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상대로 예상 밖의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32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F조에서도 일본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스웨덴이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올랐는데 조 3위 팀 중 득점이 가장 많아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숨죽이며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내심 바랐던 시나리오가 모두 반대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남은 거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잘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거고 또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감독의 책임인 거고. D조의 파라과이와 E조의 에콰도르, F조의 스웨덴 등 조 3위 팀들이 모두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조 3위 12개 팀 중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행 가능성을 여전히 54.45%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 3위 12개 팀 중 10위에 불과합니다. 아직 6개 조의 예선 경기가 남은 가운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돌아가는 32강행 티켓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 후보자가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던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여당은 억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축구 관련 언급도 관심을 끌었는데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양숙 영부인 담당했다고 하다가 갑자기 6월 7일 날 10몇 년간 자랑하지 않던 글을 올리면서 이 총리 지명된 이틀 뒤에 이 자랑을 하는 글을 올려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헐값에 다시 매매까지 합니다. 며칠 뒤에. 이 사람한테 판 거 맞죠? 제가 물론 총리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금매를 했다라는 비난까지도 받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거래, 이상한 징후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거기에서 영업이든 활동을 하고 있었던 임차인에게 매매가 되면 여러 가지로 가장 좋은 일이죠. 이게 뭐가 문제죠? 아니 오피스텔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예전에 누구 머리를 손질했는지까지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인청하느라고 축구 안 본 게 우리 수명을 몇 년 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축구협회 카르텔, 특정 대학 카르텔이 대한민국 축구를 다 망치고 있다. 특정 기업 카르텔이 다 망치고 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 축구협회 관련된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며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우스갯소리로 한성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이수빈 기자입니다.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러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물론 시계와 금거북이, 그림까지. 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준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브러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나토 3종 세트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세론 시계의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김건희 씨 측은 재판 내내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 이유를 조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며 자신을 좁혀오자 당시 김건희 씨 측은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평생 속죄하겠다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알선수재죄의 핵심은 청탁과 함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대가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나토 3종 세트는 사업 관련 현안 해결과 맞사위 인사 관련, 서성빈 씨 시계는 로봇 사업 청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과 최재형 목사의 디올 가방,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모두 청탁 대가로 봤습니다. 금품 제공 시점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모두 묵시적, 명시적 청탁이 있었고 김 씨의 사회 경험 등을 비춰보면 의도를 인식할 수 있었을 거란 겁니다. 단순히 국내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김 씨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내일부터 리터당 150원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름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이 리터당 150원씩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2차 조정 때 리터당 210원씩 상향 조정됐던 최고 가격은 석 달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인하 결정으로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존 재고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 등 여름 물가 안정을 위해 총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7월과 8월 중 쌀과 달걀, 돼지, 고등어 등 가능한 전 품목에 대해 마트별로 할인 행사가 추진됩니다. 3,500억 규모로 1인당 최대 매주 3만 원이 할인 지원됩니다. 달걀의 경우 기존에 특란에 적용된 1,500원 할인이 전 품목 20% 할인으로 확대되고 다음 달부터 미국산을 중심으로 신선난 2억 개가 추가 수입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할인폭이 20kg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 후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신설됩니다. 세 자녀 가구는 20%, 두 자녀 가구는 10% 할인됩니다. 하반기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하반기 동결 기조하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년의 대책을 통해 현재 3%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기업인들을 만나 이제 중국을 어떻게 따라갈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고하면서 중국 샤오미 자동차 공장에서는 차가 76초마다 한 대씩 생산되고 있고 자동화율이 91%에 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 화웨이의 엔지니어가 11만 명인데 우리나라 전체 엔지니어가 10만 명 수준이고 이 10만 명마저 2040년쯤이면 반토막이 날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밤중에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자택에서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전북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3시쯤 진통이 심해 아기가 나올 것 같다는 30대 산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택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아이의 머리가 보이는 긴박한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히 분만 세트를 준비해 응급 분만을 유도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번 선고의 의미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매각 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이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알선수재가 쟁점이었습니다. 알선수재로 나올 수 있는 최고형이 나왔다라는 평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재판부가 굉장히 상당 시간,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 죄질의 무거움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자면 그러니까 뇌물죄보다 훨씬 더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약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최고형을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의 구형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에 이 1심 재판에서도 이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였다는 생각 듭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교측 금품수수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2심에서 이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그 판결이 오늘 이 선고에도 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별도의 범죄이긴 합니다. 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판결에는 일명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재판이었는데요. 일단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어느 정도 최종적인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균형을 맞추려 했다라는 부분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재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김상민 검사의 재판에서 이 항소심에서 이호환 화백의 그림이 진품으로 인정된 사정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된 데에 충분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앞서 이제 김건희 씨가 뇌물죄가 아니고 알선수재 혐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이 뇌물죄는요, 공무원이 범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요, 네.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를 직접 범할 수는 없고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모하여서 뇌물죄를 범하였다면 그때는 공범으로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공범으로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본인의 배우자가 이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고 있었고 그걸 나에게 전달해서 내가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배우자라는 이 둘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요. 어떤 부탁을 할 때 문자를 남긴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하기보다는 집안에서 대화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검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그 뇌물죄의 연결고리,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적용된 겁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에게 이런 청탁을 전달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보다는
기소하는 형량이 낮지만 알선수재 역시도 굉장히 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의 유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사청탁을 대가로 이제 김건희 씨가 받았던 것으로 지목된 물건들이 참 많은데 이 물건들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위와 관련된 어떤 인사청탁 덧붙여서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에 있을 때 서희건설 측에 일종의 보험료으로 금품을 제시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른바 나토 3종이 있습니다. 네. 이 귀금속들의 가치가 상당합니다. 1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이 디올백 역시 문제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이우한 화백의 그림 역시도 문제가 됩니다. 이 외에도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 거북이까지 그리고 로봇계 사업가로부터 받은 이 고가의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계까지 굉장히 많죠. 오늘 있는 재판을 보더라도 총 5명으로부터 이 액수가 상당합니다. 수억 원의 금품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오늘 장시간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엄중하게 좀 경고하였습니다. 네, 앞서 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목걸이 줬다고 자수를 하기도 했었고 그 진품 목걸이를 제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건희 씨 구속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 부분이 구속이 됐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이 목걸이의 실물을 제출을 했고 본인이 이것을 청탁의 대가로서 준 것이다라는 자술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혐의를 부인해왔던 김건희 여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봉관 전 회장의 경우에는 수사에 좀 협조했다는 부분들이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결심 공판 직전에 아까 이제 쭉 언급을 해주셨던 예를 들면은 뭐 그라프 귀걸이값 그리고 시계 관련한 대금을 이체를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법원에서는 형량 감경 사유는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그라프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그 금액을 이체했다고 알려진 시계 역시도요, 3천만 원 후반대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죠. 예. 그럼 특히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한 것이다, 대신 구매해달라고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양측 모두 해왔고, 그런데 깜빡하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구매 대금 이체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너무 늦었죠. 선고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금을 이체한 행위. 이 그라프 귀걸이값 역시도 이후에 이것을 이체를 했다, 공탁을 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체한 시기를 고려할 때, 이 돈을 입금한 시기를 고려할 때 참작의 여지가 없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맞게 돌아가려면 그 금품을 받고 즉시 직후에 이체를 했다면 합리적인 설명이 되겠지만 예. 이런 고가의 제품을 미리 대금을 받지 않고 대신 구매해 준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대신 구매해 줬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돈을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재판부는 일부 이 금액을 이체했다고 해서 양형에서 참작을 해줄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는데 이제 김상민 전 검사가 전달한 이우한 화백 그림도 진품으로 그 결론이 났었는데 이게 또 김 전 검사가 유죄 선고받은 또 역할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가액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진품이냐 위작이냐 여부가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만약 정말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1억 4천만 원 감정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위작이다, 가짜다라고 한다면 캔버스 값 정도 정말 많이 인정해봐야 100만 원이 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진품이다. 이걸 거래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진품으로 인식을 하고 거래를 해왔고 실제로 이 진품이라고 감정을 해준 그런 기관도 있기 때문에 진품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재판에서 그대로 차용이 된 것 같고 이 그림의 액수가 1억 원을 넘기 때문에 오늘 중형이 선고됐는데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제 금품 수수 자체는 인정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구체적인 청탁 행위는 없었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그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품을 받은 것 자체는 도의적으로 정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사죄한다라고 밝혔지만 금품을 받은 것은 의례적인 친교 관계에서 사교적인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친한 관계에서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청탁, 대가성을 띈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아무 대가 없이 선물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 전후 관계를 봤을 때 지금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이 모두 어떤 정부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이라던가 결국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또 이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분명히 청탁이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결국 청탁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대가를 띈 선물이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을 하면서 또 김 씨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공무원 신분이었으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이 나오는 중형 대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좀 수스럼 없이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판시했는데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요즘 재판부가 일련의 그런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은요, 그 지위에 맞게 그 지위에 맞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위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더 엄중하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박성재 전 장관의 1심 선고에서 아주 중형 25년이 선고된 부분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당시 지위를 고려할 때라는 부분이 참작이 됐고요.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도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감안했을 때 더욱더 청렴하고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이렇게 너무나도 비싼 선물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온 것, 그리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알선수재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유형 중에서도 굉장히 기질이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경고했습니다. 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김건희 씨 오빠의 이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된 것을 두고 또 김건희 씨 측이 범행 흔적을 은폐했다. 그리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증거를 인멸할 이제 어떤 그 과정으로 본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품이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품을 줬다는 사람이 있고 발견된 건 가품이 있었고 실제로 20년 전에 홍콩에서 그 가품을 구매했다라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제품은 20년 전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가품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증거 인멸을 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올 가방 수수 관련해서는 2014년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제 이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특검이 이걸 뒤집고 재수사 나선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청탁금지법이 쟁점이 됐었는데요. 청탁금지법은 일단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떤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고가의 제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금지 규정은 있는데 그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공직자가 이걸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공직자의 배우자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데, 오늘 재판에서는 알선수재로 보았습니다. 이 역시도 청탁의 대가였다. 그 전후 관계를 고려할 때 이 디올 가방을 받은 부분도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 없고 분명히 어떤 목적성을 띠고 어떤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본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제공한 금품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취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한 그림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일단은 몰수 명령이 떨어지긴 했는데 추징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에서는 이제 5,636만 원을 추징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보다 많은 6,480만 원 추징 명령이
추징 선고를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추징 어떻게 요구한 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그런 고가의 제품 등을 몰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뭐 없어졌거나 교환했거나 그래서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그 가액을 산정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그 가액과 재판부가 봤을 때 그 액수의 차이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메간 매직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이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근데 이제 변호인은 불리한 정황이 확대됐다면서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에 이제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그렇죠. 오늘 이제 징역 7년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항소를 갈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대가성이 없었다, 어떤 청탁이라는 걸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어떤 결정적인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이것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을 계속하기에는 이미 이걸 전달했다는 측에서 전달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 가도 이것을 전달한 측에서는 오히려 양형에서 참작을 받기 위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할 확률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자면 유죄가 무죄로 바뀔 정도의 어떤 결정적인 카드를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은 더위 기세가 한층 강해지겠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2도, 광주 31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웃돌며 덮겠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맑겠지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또 서쪽 지역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물론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말맞아 해안가 찾으신다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모레 오후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물놀이 하러 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결막염과 웨이도염 또 장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수영장 물이나 오염된 손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놀이 전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하고 개인 수건을 사용하는 등 위생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귀 안에 물기가 오래 남아있으면 웨이도염에 걸리기 쉬운데요. 면봉을 깊숙이 집어넣는 것은 위험하고요. 고개를 기울여서 물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놀이 중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수영장 물을 마시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유승민, 정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